한층 더 스마트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 C가 오늘도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극성인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메신저나 SNS 프로필에 올려둔 개인이나 가족 사진들을 당장 내리세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번호로 말없는 전화가 온다면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공개할수록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최근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정말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사진, 동영상, 또 음성까지 딥페이크해서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내가 아닌 내 모습이 범죄에 활용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딥페이크의 진위를 판별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사람의 눈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피부 색상의 변화톤, 그리고 혈류의 흐름 등의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나를 모방한 가짜를 믿도록 하는 모든 범죄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김명규 교수입니다. 인터넷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인류를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21년 차 수사 생활을 했고요. 그중에 절반인 10년을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현재는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박중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딥페이크 범죄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몇십 건씩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걸 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나타났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를 인용해서 가짜 음란물을 생성, 유포하는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지가 한국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딥페이크 범죄가 어느 정도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하나 공식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고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연령대를 보면요. 1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20대가 21명, 30대가 2명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대는 디지털 성범죄의 딥페이크 범죄를 중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게임과 놀이 문화로 인식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피해자의 비율을 보면은요, 젠더 구분 없이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있습니다. 유독 10대들 사이에서 이 딥페이크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어린 세대들, 흔히 말해서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고 새롭게 나오는 AI 기술에 대해서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수사관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범죄인데 아이들이 볼 때는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노는 일종의 놀이처럼 다가오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대들이 이 사건과 연관돼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 우려 이런 걱정보다는 이걸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참 걱정이 되는데요. 보통 이 딥페이크 범죄하면 성범죄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딥페이크 기술은 나를 모방한 가짜를 믿도록 하는 모든 범죄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디지털 성범죄 전담 업무팀의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중학교 청소년 네. 여자 피해자가
랜덤 채팅, 그 소셜 데이팅이라고 합니다. 그 앱에서 한 대학생 피해자를 만난 거죠. 전 남자친구였었죠. 네. 그 교제 관계를 이어가다가 세상에서는 이제 태어나서는 안 될 성관계 영상물이 찍히게 됩니다. 그것도 불법 촬영. 그래서 여성분이 피해자분이 이별을 요구를 하니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만든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하게 체포를 해서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해보니 커스터마이즈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10테라바이트 네.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불법 합성 영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일반 음란물, 그리고 하드코어 음란물 이런 영상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피해자 이 여성뿐만 아니라 해시태그 청량리 15세, 노량진 변녀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 놓고 특정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 수익금이 3천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불법 합성 영상물, 성영상물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중에 또 딥페이크 하면은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보면은 국내 법률인들, 검사, 판사, 변호사들을 이름만 넣으면 조회를 할 수 있는 앱과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 피싱범들이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은 서울지방검찰청, 중앙지검 누구누구 검사 얼굴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얼굴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옮겨 놓는 겁니다. 또 여기서 더 걱정이 되는 게 딥페이크 기술에 딥보이스 기술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사람 목소리 5초에서 10초 정도면은 금방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에 딥보이스 기술을 입혀서 그렇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일 먼저 나타날 것 같아요. 자녀가 납치됐던 상황을 만들어내서 동일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게 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딥페이크하고 딥보이스 기술이 가장 먼저 활용이 될 것 같고 전화로만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스카이프, 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음성통화 기술이 탑재가 돼 있거든요. 거기 안에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기술이 실시간으로 결합이 되면은 이제 통화하는 사람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 보이스피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범인이 제 목소리를 딥보이스로 따라해서 울면서 아빠에게 살려달라 이렇게 울부짖는 납치 전화를 한번 했다고 실제 해요. 그런 일 당하신 네, 거예요? 당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버지께서 눈치채시고 뭐 돈을 송금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아버지니까 아무래도 딸의 목소리는 확실히 알 줄 알았는데 네. 이것마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정말 완벽한 제 목소리를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현재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이 딥페이크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전에는 이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AI를 통해서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면 이렇게 눈으로 봐도 좀 약간 조악하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네. 구분이 그래서 됐었어요. 되게 보면 턱선이 좀 불일치한다든지 마치 전체 중에서 얼굴을 갖다 붙였네라고 이렇게 윤곽들이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 파일 자체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해야만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딥보이스도 그렇고 딥페이크를 통한 또 얼굴이 바꿔치기 하는 기술도 그렇고 육안으로는 좀처럼 구분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유명인이나 뭐 정치적 또 사회적으로 좀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들에 대한 뭐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이 줄을 이뤘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 딥페이크가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맞습니다. 뭘까요?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저 보면은 제일 떠오르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얼굴 혹시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신가요? 축구 선수. 아, 축구 선수 누구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축구 닮은 선수요? 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비유길리라는 앱하고요. 네. 스노우라는 앱에 제가 빠지게 된 계기가 제 얼굴을 넣어보니 유재석 씨. 아, 그리고 유재석. G.O.D의 박준영 씨와 굉장히 닮았다라는 거를 결과를 닮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많이 썼습니다. 이 스노우 앱하고 비유길리 앱은 이처럼 나 같은 사람도 유명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생성의 인공지능의 시초였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팬이 돼가지고 자주 쓰게 됐었는데 정말 이처럼 놀이로 하신 거잖아요. 네. 재미있게 네. 그 재미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스노우 앱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급성장하는데 이처럼 재미로 시작했던 생성형 인공지능 스노우 제페토가 메타버스로 이어졌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확장이 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타나다 보니 나의 또 다른 인격 사이버 자아를 만들 수 있는 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만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 피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영상물이 됐을 때 지인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전리품, 거기에 쾌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트위터라든지 특정 SNS 해외 플랫폼에 올렸을 때 사람들은 열광해줬고 좋아요를 눌러줬고 그 상품을 사겠다라고 돈을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내가 이 세계에서는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칩니다. 끔찍할 정도인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딥페이크 범죄, 특히 사기 범죄자들에게 딥페이크 합성물은 사람들의 의심의 문을 무장 해제해버리는 황금 열쇠와도 같다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아닌 내가 나를 위협할 수 있다? 굳게 믿었던 내 가족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 범죄로 말이죠. 전형적인 딥페이크 범죄, 유명인 사칭.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은 이미 딥페이크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가짜 뉴스 속 주인공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가수 아이유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던 영상. 진짜 아이유라고 착각할 정도의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아이유, 차이유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이유 필터였던 것. 필터를 걷어내자 전혀 다른 외모의 사람이 등장. 결국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정치계도 비상인 건 마찬가지. 민주당 출신 힐러리 전 장관이 공화당 인사를 지지하는 영상. 이 역시 가짜였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벤 카딘 의원도 딥페이크 사기범에게 주요 정보를 노출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미 외교정책 방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딘과 외교위 소속 보좌관들은 우크라이나 전 외교장관인 드미트로 쿨레바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질문이 이어지자 의심이 든 벤 카딘 의원.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 전 외교장관은 가짜였습니다. 당시 벤 카딘 의원과 외교위 직원들 모두가 속았을 정도로 그 기술이 정교했다고 하네요. 단 3마디면 내 목소리를 복제하는 딥보이스 범죄. 내 목소리 단 3마디면 생성형 AI는 내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국 외지 기업을 입찰하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8억 원 상당의 금액을 붙여달라는 친구. 추호의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목소리에 다급히 이체를 했는데 알고 보니 딥페이크로 음성을 복제한 사기꾼의 거짓 전화였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이용한 지능형 딥페이크 범죄.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생성형 AI로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한 딥페이크 범죄도 있습니다. 홍콩의 한 금융사, 한 직원은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로부터 긴급한 송금 거래 건을 처리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직원이 반응하지 않자 급작스럽게 시작된 CFO와의 화상회의. 화면 속 CFO는 다시 한번 송금을 지시하고 직원은 곧바로 2억 홍콩달러, 한화 약 340억 원을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CFO가 아닌 사기꾼의 범죄 행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화상 업무가 익숙해졌죠. 미국의 한 암호관리 프로그램 회사가 딥페이크에 노출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사기꾼이 CEO의 목소리를 복제해 직원들을 속이려고 했던 건데요. 갑작스레 메신저를 비롯한 전화, 음성 메시지 등을 직원들에게 직접 보낸 CEO. 하지만 대화 주제가 통상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벗어난 점을 수상히 여긴 직원들은 곧바로 사칭임을 알게 됩니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 같은 사례의 신고가 늘고 있다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면인식 서비스가 보편화된 중국. 중국에선 딥페이크로 금융 보안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 여성들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SNS 홍보 그리고 상거래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의 로이에크는 팔로워 수도 수십만 명인데요. 알고 보니 이러한 계정들은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 계정인 것. 로이에크 이미지로 생성된 계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판매해 약 수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답니다. 중국은 자신의 얼굴로 간편히 마트나 대중교통 등의 결제가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특정 개인의 얼굴을 딥페이크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상황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복 범죄.
교제를 거부해서 혹은 보복 심리 때문에 벌어지는 딥페이크 범죄. 지난해 4월 11개월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A씨. 여자친구는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했는데요. 이를 A씨가 거절하자 여자친구는 SNS에 전 남자친구인 A씨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남성이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를 호소한 첫 사례였습니다. 딥페이크는 우리에게 다양한 세상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침투해 있는 딥페이크. 과연 당신이 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회사 대표가 전화로 또 화상으로 지시를 하면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저 네. 같았어도 속았을 거예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합성이나 위조, 또 조작 같은 범죄는 예전부터 계속돼 왔거든요. 그런데 딥페이크 범죄가 더 문제인 이유가 뭘까요? 만드는데 굉장히 손쉬워졌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또 일반적인 영상물에 비해서 이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저작물이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또 복사되고 하는 부분이 너무 쉬워요. 최근에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면서 특정한 영상물을 찾아서 사진을 찾아서 지워도 얘가 어딘가 숨어 있고 다시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AI 기술 거기다가 또 플랫폼 기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사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놀이로 뭐 재미로 이 생성형 AI로 이미지 만들어서 많이들 했었잖아요. 네. 해봤었는데 그때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AI로 만든 이미지구나 이게 구분이 될 정도로 뭐 디테일하거나 실제 사진 같지는 않았었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딥페이크 범죄에 활용되는 프로그램 이제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그 정도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요? 수준 높은.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원래 학습을 할 때 포르노 사이트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영상을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성적인 착취물들을 만들 때 너무 사실과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쓰기 힘든데 이 소스를 전부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만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거 PC나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퍼블릭 채널에 이제 운영자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놓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동 청소년이 들어갔을 때는 직접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돈을 내거나 아니면 일종의 이제 가상 코인 같은 걸 이용해서 사진을 주고 그 24시간 돌아가는 보호세 도움을 받아서 사진을 얻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이라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듭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이 너무 진짜 같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이 딥페이크 범죄가 성행하면서 우려되는 사회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 전국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이제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학교 리스트 네. 피해자들을 공개를 했던 이제 딥페이크 지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희 큰애도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네. 가짜 뉴스입니다. 네. 가짜 뉴스가 가짜인데, 대부분입니다. 공포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피싱 공격 기법을 같이 결합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학생이 맞는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 사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 정보를 줘야 진위 여부를 알려주겠다. 네. 그걸로 해서 2차 공격을 하기 위한 가짜 뉴스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짜 뉴스에 전국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공포에 몰아넣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사기업을 찾을 수 있어요. 사기업. 바로 돈을 주고 의뢰를 하면은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의 영상을 지워줄 수 있다라는 이 디지털 지워주는 업체들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 수사기관들은 엄격하게 피해자들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반드시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체들은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나 가이드가 없다 보니 심지어 가해자들도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마치 이런 영상물들을 지어줄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업체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기술들은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되고요. 문제점은 없는지,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국가가 사용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를 찾는 것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다크웹이나 추적이 어려운 SNS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사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떤가요? 다크웹 같은 경우는 인터넷하고 좀 달라요. 원래 출발 자체가 인터넷은 이제 건너가는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 그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게 다크웹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크웹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약, 지금처럼 디지털 성범죄 이런 부분들의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매매가 되고 있고 맞아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와 좀 다르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서버에 저장이 안 돼요. 물론 저장할 수는 있지만 저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당사자들의 스마트폰에서 지우고 그리고 서버에는 저장이 안 되니까 막상 수사가 됐을 때 증거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쪽이 범죄 온상으로 이렇게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딥페이크 범죄를 다루는 우리 3대 법안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네.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법률을 동시에 법사위가 통과가 됐는데요. 이 딥페이크가 최근에는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시청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사위에 어떤 거를 개정을 했냐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사위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 성폭력 방지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개정안에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특히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아청법에 보면은 네. 딥페이크 영상물, 허위 영상물을 이용을 해서 아동 청소년을 협박을 하게 되면은 과거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었고요. 강요를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껏 범죄자를 잡아놨더니 가해자가 이거 딥페이크 아니다, 이거 진짜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딥페이크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디텍션 툴이라고 하는데 원래 진짜 사진 있고 네. 이걸 이제 딥페이크 툴들이 공개되어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딥페이크 툴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와 가짜 사진이 나오면 이 두 개를 다시 AI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들이 뭔지를 이제 학습을 시키다 보면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주변 경계선이 분명한 부분들을 역시 AI도 저런 특징들이 있으면 잡아내는구나 하는 걸 이제 공감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내니까 픽셀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냅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100% 잡아내지 못하고요. 실제 이제 필드에서 써보면은 많이 높아져봤자 한 80% 정도? 이 정도만 이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딥페이크 진위를 가리는 이 탐지 기술 이제 80% 정도 현실적으로 이제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완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 좀 보완해야 될까요? 그 몇 년 전에 비해서 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진과 영상들 있잖아요. 이제 그걸 그대로 학습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눈의 움직임도 있고요, 눈의 깜빡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해상도가 좋아져서 이게 사람의 피부를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자세히 못 보지만 확대해서 보면 혈관의 흐름들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혈관의 흐름들 내지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가 흘러가는 것들이 우리는 못 느끼는데 이게 색깔이 이렇게 좀 정맥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요? 네, 위조된 동영상은 이제 딥페이크 디텍션 툴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잡아내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AI 기술도 좋아지지만 디텍션 툴도 그 기술에 맞춰서 같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해서 경찰청에서도 91억 원의 예산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개발 중일까요? 경찰청에서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 원을 투입해서 딥러닝을 이용한 허위 조작 컨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은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저도 얼마 전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 못지않게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빅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은 그동안 범죄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금융감독원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의 목소리 데이터들이 저희들이 수십만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지금 첫 번째로 적용되고 있는 게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 그 인간이 쓸 수 있고 이 얘네들이 쓰고 있는 게 사투리를 걸러내고 우리 수사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지금 단일해서 이것도 곧 상용화가 앞두고 있고요. 저희 경찰청은 미국 수사기관이랑 P2P라고 해서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P2P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안에는 고유의 DNA 값, 해시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은 사람, 넘겨받은 사람, 공유한 사람, 이걸 추적해내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미 그 기술은 쓰고 있습니다. 기술의 집약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딥페이크 탐지하는 프로그램도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로 돈을 벌어들인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들이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경찰,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교수님 민간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또 개발하고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나는 하나의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앞쪽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배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포하는 건 이제 플랫폼에서 많이 관련돼 있는데 이제 이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예방착오로 나오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I 툴들. 그러니까 아까처럼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모든 툴들한테 만든 다음에 밑에다가 얘는 AI로 제작되었다라고 일종의 라벨을 붙이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방법들이 이제 워터마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우리나라 네이버, 틱톡 이런 데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C2PA라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라든지 뭐 몇 개 기업들은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 워터마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터마크를 써서 이게 출처가 어딘지 찾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얘가 이제 옮겨다니잖아요. 원본부터 시작해서 딥페이크로 가서 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거쳐가는데 그렇게 추적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발전하는 만큼 거기에 대응하는 기술들도 함께 놀랍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SNS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SNS가 사실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 유행을 따라서 SNS를 새로 옮기고 또 옮기다 보면은 옛날에 있던 SNS에는 저의 과거의 모습이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 그러실 텐데 이 장기 휴면 계정으로 잠든 SNS 속 내 정보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는다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NS의 계정이나 이메일 계정은 어떻게 될까요?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도 로그인이 없다면 자동으로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겠죠?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계정을 관리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내 계정을 삭제해버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휴면 상태로 방치할 겁니다. 만일 내 가족 중 하나가 죽는다면 그 가족이 사용하던 SNS 계정이나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할까요? 아니면 플랫폼 기업에게 요청하여 가족의 계정 정보를 알려달라고 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고인의 계정을 완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까요? 특히 고인이 된 과정이 살아서 생전에 열심히 동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해왔다면 그 남겨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방치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유족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페이스북의 계정주 중에서 매년 170만 명이 사망합니다. 2100년쯤 됐을 때는 고인이 된 계정주는 약 14억 명이 되어서 페이스북은 거대한 사이버 공동묘지로 바뀝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가입자가 장기 휴면 상태로 접어들 경우 단순한 휴면 상태인지 아니면 사망 상태인지 회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무작정 계정을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비싼 경비를 들여서 고인의 계정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고인의 계정과 그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회사도 일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디지털 흔적은 사람에 관한,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데이터이자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요즘 같은 AI 시대 데이터는 제2의 원유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신 전속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 심지어 부모나 자식 관계라고 해도 양도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SNS 계정과 이메일 계정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신 전속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1005조를 보면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권은 상속인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SNS와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은 글과 사진, 영상은 모두 사생활에 해당되는데 이를 고인이 된 계정주의 디지털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또 디지털 백화점 상품권, 디지털 선물, 쿠폰, 또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주로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소유권이 부여가 됩니다. 만일 이메일 계정 정보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메일 계정은 일신 전속권이 아니라 상속 대상인 디지털 자산이 됩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남긴 노래, 영상도 역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반인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으므로 SNS에 남긴 모든 기록은 잠재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SNS 계정 정보, 이메일 계정 정보는 상속 대상입니다. 혼동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계정주가 죽기 전에 자신의 디지털 계정 정보와 디지털 자산 정보를 명시하여서 유언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SNS나 이메일 기업이 제시하는 가입 약관안에 계정주의 사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살아있는 동안 자기 죽음에 대비한 조치를 미리 계정 환경 가운데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애플은 이런 기능을 모두 약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 기업만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싸이월드도 고인의 계정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유족과의 관계에서 일부 규칙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외국 플랫폼 기업처럼 계정주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디지털 유산, 디지털 자산의 사후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나와 관련된 디지털 흔적들이 어떻게 처리되면 좋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유산? 디지털 자산?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제가 올렸던 영상이나 사진들이 전부 다 디지털 유산이나 자산인 건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이제 인터넷 속에 있는 내 자산들을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겠어요. 맞아요. 저도 꼭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유형의 딥페이크 범죄가 벌어지고 있죠. 올해 1월에는 미국의 유명 팝 가수죠.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합성물이 SNS 퍼져서 그 심각성이 한 번 더 대두됐었습니다. 무려 17시간이나 SNS에서 떠돌았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 인터넷상에서 이게 신속하게 좀 규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사실 이제 규제나 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딥페이크 기술들은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생성형 AI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들을 이제 규제로 따라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술이 가지고 있는 뭐 영향력이 워낙 넓다 보니까 법이나 규제가 이렇게 쉽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생각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제 얘가 유통되는 플랫폼 기업이 잘해주면 좋은데 이 플랫폼 기업은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플랫폼한테 어떤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니어서 뭐 사실은 효과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딥페이크 합성물이 주로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들만 꼽아서 규제를 하면 안 되나요? 얼마 전에 되게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 8월 달에 텔레그램 창업자 이 두로프가 체포가 되면서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생겼거든요.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공만 혐의로 예비 기소가 됐는데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우선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해외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가 되면서 텔레그램이 급선언을 합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간에 대한 책임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겠구나. 네. 그래서 한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만나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차단을 긴급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선례가 남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스코드라는 SNS가 있어요. 디스코드는 국내 청소년들이 거의 70% 이상이 쓸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이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합성 영상물, 불법 촬영물 이게 유통되고 있는 이 범죄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속하게 국제 공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야 되고요. 이 문을 열게 되는 순간 사용자들의 마음은 저는 얻을 거라고 봅니다. 수사관님, 세계 각국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영국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하는 이 해당 이미지가 유포될 경우에는 제한 없는 벌금형하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정부는 여성과 소녀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에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거를 국가적 재난, 국가적 테러로 규정을 하겠다는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미국 의회 상원이 피해자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은 이제 2억 원을 민사소송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 성경의 AI 규제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유럽연합 내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규제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포괄적 규제라는 거는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의 이윤을 틀어막겠다라는 이제 강제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유럽 쪽은 자기네 나라에 소속된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주로 소비자 입장이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제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면서 플랫폼 책임론을 이제 딱 내세웠던 거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그 딥페이크물들을 전부 다 삭제하고 싶을 것 같아요. 혹시 이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피해자가 되면 일차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까, 그게 가장 큰 이제 관심사인데. 막막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찰청도 있고 방통통신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저는 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여성가족부 밑에 거기에서 주로 아이들이나 아동 청소년을 많이 상담해주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연락하라고 하는데요. 그 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인터넷도 자동으로 검색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찾아내서 삭제를 취하기도 하고 또 신고를 받는 경우도 그 사이트를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보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통 차단 사이트 목록이 있거든요. 그 목록에다가 이제 등재를 합니다. 못 보게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사가 필요하면 또 경찰청에 연락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붙여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번 삭제됐다고 얘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잡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증거물을 삭제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데 이건 결국 이제 수사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SNS 기업들도 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미국 구글도 이런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난 5월 말부터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정보 또는 광고를 구글은 금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페이스북, 메타로 명칭이 바뀐 이후로 AI로 만든 컨텐츠에 라벨을 붙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오픈 AI사도 자사 이미지 생성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는 출처와 진위 확인을 위한 워터마크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 그린아이를 탑재를 해가지고 플랫폼, 블로그, 카페 이런 데를 통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내부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불법 영상물,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일단 딱 생각했을 때 뭐 사진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진이나 뭐 캡처를 해서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SNS나 인터넷상에서 캡처를 이제 방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네, 이전에도 보면 이제 블로그 카피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진을 다운로드 받거나 캡처할 때 이걸 이제 못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경고를 띄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플랫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막는 거가 본인들 마케팅에서는 불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로 보는 세상시 오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뭐 뉴스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위험하다, 뭐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내가 설마, 내 가족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직도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윤리 지체 현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른들 기성세대가 볼 때는 AI는 여전히 미래 기술이에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 있으면 현재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소화해야 되는 뭐 일종의 이제 장난처럼 대하는 것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 주체 현상이 또 근본적인 문제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딥페이크 범죄 현상을 이 수사나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네. 그렇죠. 이 디지털 기술이 대단히 사람들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용하면 없었던 시대로 못 돌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걷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비가역적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역기능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걸 미리 이제 예방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작용들이 그대로 우리한테 고스란히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양면성에 관해서 미리 이제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윤리의 기본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런 이제 역지사지의 원리를 좀 잘 생각하면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내가 피해자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윤리적인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정말 누구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피해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상상을 간혹 해보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에 이제 경찰청, 검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동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을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정리를 하면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용기가 그리고 필요하죠. 반드시 나의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차단을 해야 되고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나의 정보를 비공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 기간을 용기를 내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24시간 개설을 해서 24시간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절대 자책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 사실을 함께 할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를 용기만 가지고 문만 두드리시면 됩니다. 교수님, 일상에서 이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한 예방책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나기 오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롭잖아요. 소나기 뚫고 가는 게 아니고 요즘처럼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SNS상에 올려놓은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내리거나 심지어 SNS를 좀 잠깐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좀 성숙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도 되는데 현재는 인식에 비해서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하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 차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뭐 아주 소극적인 예방책은 좀 소나기는 피해가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직접 목격했던 피해자들을 보면은요, 디지털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은요, 피해자들이 다시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나오는 시간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신분을 바꿔야 되고 피해자들이 도망을 다해야 되는 이제 이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사법부도 이 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에 준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이 디지털 성범죄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저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법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술이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의식들이 같이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얼 워런이라는 미국 대법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란다 원칙을 만드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는 바다고 법은 배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바닷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이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딥페이크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을 발의했고 지금 처벌도 강화하고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럼 이후로는 딥페이크 범죄가 안 일어날까 생각하면 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성숙해야 됩니다. 윤리가 좀 성숙하면 이제 바닷물이 많이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부작용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교육, 그다음에 윤리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발전 뒤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딥페이크 범죄, 이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루빨리 온전히 뿌리 뽑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이 있으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국내 최초로 무궤도 굴절 차량을 도입합니다. 무궤도 굴절 차량이란 트램과 굴절 버스의 특징을 더한 개념으로 선로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인데요. 경전철 수준의 대규모 수송 능력을 갖춰 최대 200에서 270여 명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교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빠르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궤도 굴절 차량은 고무바퀴 차량이어서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도 문제가 없답니다. 무궤도 굴절 차량은 내년 말부터 가수원 사거리에서 유성온천 사거리까지 6.2km 구간을 시작으로 운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대전광역시에 신바람을 불어올 무궤도 굴절 차량, 대중교통의 혁신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홀이 방출한 제트 중 역대 가장 큰 규모가 관측됐습니다. 여기서 제트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일 때 방사선과 물질이 강하게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진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블랙홀 제트를 발견했답니다. 이 블랙홀 제트는 큰 규모에 맞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의 이름인 포르피리온으로 지어졌습니다. 포르피리온이 얼마나 거대한지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길이가 무려 2,300만 광년, 우리 은하 230개를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거대 제트가 우리 은하 10개에서 100개 정도를 합친 수준이었던 걸 보면 엄청난 규모인 거죠. 블랙홀 제트는 블랙홀과 은하를 포함한 우주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포르피리온에는 과연 어떤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 기대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스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이 시간 딥페이크 범죄와 과학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경찰청에서 개발한 사이버 피싱 대안 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티즌 코난, 악성 앱, 원격 제어 앱, 보이스 피싱, 메신저 사칭 등을 감지해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네, 저도 꼭 설치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앞으로는 인간이 AI고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려면 이게 장점뿐만이 아니라 역기능과 부작용에 관한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현장에서 뛰면서 가슴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오늘 과학의 도시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과학 소식 가득 채워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